이거 빨간색은 보여요? 빨간색은 안 쓰고. 노란색은 보여요? 그건 하얀색하고 노란색만 쓰는 걸로. 자, 거기 보면 지렛대 효과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출제를 할 때는 지렛대 효과라는 제목을 달고 들어올 수도 있고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쓸 수 있어요.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아직은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부채 조달 효과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투자론 와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문은 똑같아요. 원문은 레버리지 이펙트예요. 이거를 지렛대 효과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 부채 조달 효과라고 번역한 학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사람이 또 들어가서 출제를 할 때 자기가 번역한 대로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안 배웠다라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개념을 보게 되면 타인 자본, 즉 부채를 조달했을 때 요게 자기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런데 표현을 할 때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종합수익률이라고도 써요. 그리고 자기자본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이라고도 써요. 저당 수익률은 그냥 뭐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당 수익률을 표현하는 게 뭐겠어요? 이자. 저당 수익률 얘기할 때 저당이라는 게 대출의 의미예요. 대출. 그죠? 그래서 출제할 때는 두 개의 표현을 같이 써요.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요 타인 자본 있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타인 자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 그게 우리가 주변에 보면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죠. 전세 끼고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지렛대 효과. 근래는 갭 투자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계산 논리를 줄 때는 지렛대 효과를 측정하는 건 항상 단위가 1년이에요. 몇 년? 1년. 그래서 조건에 1년이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기간이 달라지게 되면 지렛대 효과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산 문제 줄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조건은 항상 이 조건이에요. 만기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 동안에는 뭐만 내겠어요? 이자만 공제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원리금 준등분할 이렇게 하게 되면 원리금 계산을 해야 돼요. 더 복잡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유형을 보게 되면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도 있고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는 주로 전세 끼고 투자할 때를 얘기를 해요. 수익금에 의한 거. 차익만 기대하고 이제 투자하는 거고 대부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수익률에 의한 지렛대 효과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지렛대 효과 있죠? 이 효과는 뭐하고 뭐를 비교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응? 뭐하고 뭐를 비교해서?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크기 있죠. 요거를 비교해서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커지면서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도. 그런데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커지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작아지면서 이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크기가 같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도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얘는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예냐 부냐의 여부는 요 두 개의 크기로 측정하는 거예요. 총 자본 수익률하고 뭐하고? 저당 수익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부의 지렛대 효과 있죠? 얘를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부의 지렛대 효과를 정의 지렛대 효과로 바꾸려고 그러면 얘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저당 수익률을. 대출 이자율을 낮추면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클 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건 맞는 표현인 거예요. 지문으로.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먼저 193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지렛대 효과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네. 자, 거기 가게 되면, 자, 3번 지문에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낮춰도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근데 4번을 갔더니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자율을 낮추면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3번 지문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한번 출제한 선례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계산을 할 때 계산식이라는 게 주어져 있죠. 먼저 왼쪽에 192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양가로이번의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거기 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이권의 100분율이니까 당연히 뒤에 곱하기 100이 수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우리는 이게 지렛대 효과를 측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돈 말고 빌린 돈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를 다 합친 걸 총 투자액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자기 자본이 있죠. 얘를 다른 말로 무슨 투자액을 얘기하겠어요? 지분 투자액. 그죠? 그러면 얘는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빼줘야겠어요? 이자를 빼줘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왜 이자만 계산하느냐? 조건이 만기상환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이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자, 저당 수익률은 융자금분의 이자를 계산하면 저당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출 이자율 있죠? 1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500만 원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5%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디서 출제하냐면 금융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대출 이자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 그럼 틀림없이 우리가 금융에 가서 제가 다시 이 얘기를 끄집어내면 우리는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뭐 계속 못 들은 체 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아이들 제가 각각 하는 얘기 했는데 아이들 방학 들어가면은 학교에서 이 통지표 이런 거 날라오죠. 거기에 선생님의 의견이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해놓냐면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애들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 못 한다는 거예요. 공부 못 하는 거를 학부모의 그 마음 아픈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이 부족하다. 참 고민 끝에 나온 문구일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머리가 좋아요. 제가 보는 견지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창시절에 몇 등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시험에 도전하러 오셔가지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이거를 익혀가지고 합격을 한다는 건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학벌이 좋다고 합격하고 학벌이 낮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시험이 아닌 거예요. 누가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소위 얘기한 대로 명문대 뭐 졸업생이고 봐도 와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언제부터 남아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속 갈 거예요? 아니, 다들 남아서 하고 있어요. 뭐 남는 사람만 남지 뭘 그냥. 그리고 윤총각도 저기 남고 싶어서 남는 거예요. 계속 압박을 주고 저 남아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은 집에 일찍 가고 싶어가지고 30분 전에 등장을 한 거예요. 네가 30분 전에 어쩐 일이야? 30분 일찍 와서 오늘 좀 일찍 가려고 합니다.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참나 진짜. 너도 30분 일찍 와갖고 나한테 뭐 하나라도 물어봤냐? 그냥 여기 앉아있다가 30분 딱 채우는 다음에 수업 시작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칼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환장하겠다 진짜 내가. 야, 어떻게 그런 건 신박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자, 너 다음 주도 그냥 가려고 그러지? 네, 오늘 일이 있어서 다음 주는 또 개론이 수업이 화요일이어서 또 금요일날 또 이게 안 맞아서 가야 되겠다. 남아서 내가 봤냐 그거를? 너 지난주에도 갈 때 지난주보다 30분 더 앉아있다 간다고 그걸 생색을 내고 갔어. 그러더니 오늘은 30분 일찍 와 그냥 가겠다는 거 아니야. 너 항상 30분 다녀? 다음 주는 남아서 몇 시까지 할 거야? 지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해줄게. 5시까지 하다가 5시까지 하다가 점심 간단하게 먹고 5시까지 하다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뭐 컵라면 사다 놓고 그거 끓여 먹으면서 그냥 공부한다니까요. 그거 나머지 여기 그 변호하신 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세요. 이미 주변에서 공부하는 거 다 아는데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 원망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선생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떨어지면 다 여러분들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기를 쓰고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기를 쓰고 매번 불안한 건 선생만 불안해요. 선생만 다 합격을 시켜야겠는데 걱정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지렛대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타인 자본이 필요해요. 근데 타인 자본을 조달하지 않으면 지렛대과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대신에 금융위험도 없어요. 왜?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 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렛대과의 특징이 있죠.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할 때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무슨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렛대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문제가 있어요. 자, 1번 문제에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을 40% 활용하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 몇 년이야? 1년인 거예요, 1년. 자, 그랬을 때 거기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조건을 다 줘요. 거기 보면 부동산 매입 가격이 얼마래요? 2만 원 그러면 안 되는 거 이거 또. 이거 단위가 10,000원이잖아요, 이거. 2억이라고요, 2억. 출제자는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2만 원이네? 간단하네? 이렇게. 그러면 단위가 10,000원으로 안 나오겠죠, 그죠? 자, 총 투자액이 2억인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봤더니 1년 후에 처분한다고 돼 있죠?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연 700이잖아요. 근데 보유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연 몇 프로래요? 3%.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했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요 순영업소득 있죠? 순영업소득 얼마에다가? 700에다가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몇 프로? 3%. 그럼 3%는 어디에 대한 3%? 2억에 대한 3%. 2억에 3%면 얼마? 600이잖아요. 2, 3은 6이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을 합하면은 얼마? 1300이죠? 그러면 몇 프로? 6.5%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26, 12에다가, 그죠? 25, 10이니까, 1300이니까 6.5%. 그죠? 그러면, 자, 융자가 없었을 때, 총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 6.5%. 이 조건하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 조건하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 조건하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똑같잖아요, 6.5%. 융자가 없으니까. 지금 두 번째 조건 하잖아요, 융자가 없었을 때. 융자가 없을 때는 총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의 크기가 같다고요. 그럼 지렛대 효과라는 건 뭐냐면, 융자를 받아서 투자 운영했을 때,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내 수익률이 커질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커지면 나는 대출 받아서 투자하겠죠. 그게 작으면 굳이 대출 받아서 투자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자, 총자본 수익률이 6.5%라는 거를 우리는 구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니은이 6.5%가 되는 건 2번하고 4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두 가지 조건에서 하나를 풀면은 번호를 두 개로 압축을 시켜줘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야겠죠. 자, 그런데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부동산 매입 가격이 2억인데 대출 조건이 대출을 몇 프로 활용했대요? 40%. 그죠? 2억에 40%면 8천이잖아요. 2, 4, 8이니까. 그러면 내 돈이 얼마? 1억 2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은 순영업소득은 1,300인 거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 뭐를 빼줘야 돼요? 이자. 근데 8천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5%라고 돼 있잖아요. 8천에 5%면 400 아닌가요? 그러면 1,300에서 400 빼면 900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몇 프로 나오는 거예요? 7.5% 나온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산기 써서 이거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만 대입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보세요. 자, 지금 총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였어요? 6.5%잖아요.
대출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산을 안 해도 똑같다고요. 항상 이 두 개 크기만 비교하면 반대로 얘가 높으면은 부의 지렛대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같으면 중립적이고, 응? 그래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은 4번 문제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 조건에서 2번하고 3번 있죠? 요거는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식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는 거기다 대입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대부비율하고 밀접한 관계 있는 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부비율과 밀접한 관계 있는 애가 그게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죠? 융자를 받은 규모에 따라 부채 크기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얘기했었죠. 대부 비율이 50%예요. 그 부채 비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 이거를 알아야 2번하고 3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해 줘봐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렵다고만 생각이 되고 이거라도 먼저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요령 알려줬잖아요. 이게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의 크기로 측정하는 건데 지금 빌린 게 얼마예요? 이걸 위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체가 100인데 빌린 게 50이면 내게 50이잖아요. 그럼 50분에 50 하면 1이죠.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니까 얘가 100% 나올 거 아니에요. 얘를 줘야 얘를 구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우리가 뒤에 비율 분석법 가서 또 할 거라고요. 이게 괜찮아요. 이거 한 두세 번 돌 때까지도 이게 식별이 안 돼요. 그게 돌아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냐면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집에 가면 일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196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결정 시 고려사항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환급성과 수익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다 고려해요. 이거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도 그렇고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할 때 똑같아요. 그 세 가지는 다 고려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산출의 확실성 뭐 이런 것 있죠? 이거 오래전에 번역된 거예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한 3천짜리 집을 9천을 융자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1억 5천에 팔았어요. 매매를. 그럼 차익이 한 2천 남았죠? 이게 손해요. 이거 손해일 거 아니에요, 손해. 아니, 이거 9천 융자 받으면 이자 냈을 거 아니에요, 3년간.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이거 취득세 냈을 거 아니에요, 또. 중개사 수수료 줬을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를 따져보세요. 이거 이거 손해라고 해요. 이건 수치상으로는 남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손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일반인들은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누가? 중개업자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사장님, 이렇게 빌려서 투자했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은행 이자만 주는 거고, 은행 직원들 월급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차익이 뭐 얼마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익도 크게 기대요. 뭐 80%, 60%, 100% 뭐 이런 거. 20%는 성에도 안 차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학개론 교과서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어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교과서 다 비슷해요.
괜히 어느 책을 봤더니 야 뭔가 화려하고 뭔가가 이것만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더 산다는 거는 돈 낭비예요. 그죠? 그거 있으면 몸에 좋은 거라도 하나 사서 드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총명탕의 효과는 3개월 후에 발생하니까 총명탕을 혹시 한의원에 가서 지어 먹으려고 그러면 10월 시험이죠. 그죠? 최소한 7월 이전에 드셔야 돼요. 7월 이전. 아니 그런데 공부를 해야 뭐 총명탕이 필요한 거지. 계속 쉬고 있는데 무슨 총명탕을 또 거기다가 그죠? 나중에 부담만 커지게 박관 장관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거 힘들다고 그래서 총명탕까지 끓여줬더니 결국 깔끔하게 떨어졌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서 하세요 진짜. 근데 걱정을 안 되나요? 1차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2차는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또 선생들이 시키는 대로 잘해요. 지금은 1차에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2차는 거들떠도 안 보고 1차라도 봐야 되는데 1차는 뭐 그러면 거들떠나 보나요? 스쳐가면서 살짝 한번 흘겨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얘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네? 박찬영, 언제부터 남아서 공부한다고? 설 지나고, 결국 3월이란 얘기네. 설 지나면 3월이지, 뭘. 그렇지. 우리 나머지 여사님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언제 아니 생업에 종사하셔서 가게를 꾸려나간 상황이면 제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는데 남는 게 좀 부담스럽다? 무조건 남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래야 된다니까 지금 남아있는 인원들이 다 남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예외로 하는 거는 생업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뭐 생계가 중요한 거지 일단.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짬을 내서 공부를 하시는 거를 권유할 수밖에 없는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남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고서는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요. 시간만 가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도 느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막연하게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2월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남아있는 기간만 따져도 거의 한 7개월, 8개월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충분히 할 것도 같은 거예요. 근데 벌써 작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2월이니까 벌써 3개월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4개월째 가고 있는 거예요, 4개월. 4개월이 그냥 휙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오는 4개월도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2번을 흘려버리면 선생이 얘기해요. 오늘이 종강이라고. 시험 잘 보시라고. 들어가서 후회한다는 거죠. 그죠? 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험의 개념이라고 나오죠. 위험. 아까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억은 안 나시죠? 거기 두 번째 줄에 가면 위험이란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 그런다?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예상 수익률과 결과로 나타나는 것 있죠. 실현 수익률. 요게 내가 예상한 거와 그 결과가 같을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클 수도 있고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 그런다? 그거를 위험이라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게 되면 내가 얼마의 이자 수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결과하고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용어상에서 위험하고 불확실성은 원래 성격이 틀려요. 논리가 틀리다고요. 논리가 틀린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같은 뜻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미래 경제 환경에 대한 그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또 구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하셔도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혹시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응? 자,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서 뒤로 넘어가시면 첫 번째가 수익률을 측정하는 거예요. 뭐를 측정한다? 수익률. 자, 우리가 수익률을 측정할 때 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응? 우리 여기 보시면 경제 상황별 확률 있죠? 이 수익률의 측정은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미래 경제 환경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잖아요. 미래 경제 환경이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그냥 평범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확률을 계산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평균의 의미잖아요. 그죠? 평균치를 계산할 때는 산술 평균이 있고 가중 평균이 있어요. 산술 평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응?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호황일 때 있죠? 호황일 때 예를 들어서 확률이 50%, 불황일 때 확률이 50%. 자, 호황일 때는 10%.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6%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 얘네를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곱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에 이거 계산할 때 이런 거 알려줬었죠? 얘도 100분율이고 얘도 100분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100분율을 다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니면 얘네를 전부 다 소수로 바꾸거나 한쪽만 소수로 바꿔서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자 100분율 빼고 50에다 10을 곱하면 얼마예요? 50에다가 6을 곱하면 두 개 더하면 그럼 이게 8%라고요. 응? 이렇게 구하면. 그런데 얘가 50대 50으로 같죠? 같으면 10하고 6%죠? 두 개 더하면 16%잖아요. 나누기 2하면 된다고요. 나누기 2하면 8%잖아요. 이거 확률이 50 볼 때는 두 개 조건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알려줬잖아요. 그죠? 표정이 언제 이런 표정이에요? 그때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익률을 구할 때는 두 개의 조건이 확률값이 50대 50으로 동일할 때는 산술평균인 거예요. 두 개의 수익률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돼요. 굳이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거기 교과서에 보시면 예제 문제 중에 1번 있죠? 네, 1번을 보면은 미래 경제 상황이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확률값도 틀리잖아요. 그럴 때는 가중평균 해야 돼요. 그럴 때도 계산할 때는 자 경제 상황이 비관적일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정상적일 수가 있고 낙관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비관적일 때 발생 확률이 몇 프로? 정상적일 때 확률이 몇 프로? 그러면 낙관적일 때는 2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수익률이 주어져 있죠. 몇 프로? 4%, 8%.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분율 있죠?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4에다가 20을 곱하면 얼마? 80.
8에다가 60을 곱하면 480이에요. 13에다가 20을 곱하면 260이에요. 다 더하면 이거 이거